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수사법, 그들에게 매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다소 심하게 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콤마로 할까 콜론으로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콜론으로 하면 목사님이 이걸 작은 글씨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콤마로 하는 바람에 그걸 다 큰 글씨로 하시는 바람에 넘치게 됐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수사법을 깨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매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말에 매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대학 입시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누가 가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23년까지 올해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좀만 잠깐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역 균등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목적을 딱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전국의 고교 학교장에게 2명씩 추천을 해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지역 균등 발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가 서울로 들어오는 판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균등 발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님이 2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균등 지역 균등 전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2020년서부터 통계를 보면요. 50%가 넘게 수도권 출신입니다. 전국의 수도권에 다 고등학교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만 50%가 23년에 55.3%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수도권 잠깐 얘기했으니까 강남 3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죠. 강남 3구 서울대 신입생 중에 8명 중에 1명이 강남 3구 출신입니다.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라고 얘기하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학교가 많기는 해요. 거기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기도 하긴 하지만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퍼센트를 한번 따져서 보면 3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한 4배 정도가 높게 인원수 대비 4배 정도가 높게 8명 중에 1명이 3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의대는 20%가 강남 3구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전체 의대의 20%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법조인 이야기도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 이제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그런 계획이 그게 또 많긴 하겠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뭐 고조리 대통령 뭐 이런 얘기로 한참 비아냥거리는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어쨌든 법조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겼는데 전문 대학원 10명 중에 9명이 수도권 출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이어야지 그러니까 그 법조인의 9명, 10명 중에 9명 수도권 출신 사람들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법을 대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80%. 이거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사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다 모아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시는 역시 수도권이다. 이번에 만점 받은 사람 한 명 나왔는데 그 만점 받은 아이도 되게 좋은 학교 나와서 서울대 못 가서 다시 한번 한 아이입니다. 그 학교는 되게 저희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출신 아이입니다. 입시는 수도권, 서울, 강남, 송파 3구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입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뭐 해봤지만 대치동이라고 얘기하는 데나 저희 동네 노원구라고 얘기하면 은행 사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동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목동이랑 은행 사거리는 잽도 안 되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도 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물론 이제 김포도 서울로 편집해 달라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시는 수도권 서울 강남 송파라고 얘기하는 3구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조인 되려면요 10명 중에 9명 8명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법을 대면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잠깐 쓰는데 너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갔니? 라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 노원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너 어느 중학교 나왔니?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출신이냐는 얘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봤을 때 은행 사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아까 강남 3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아파트값 이번에 얼마 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6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40억을 육박하는 이런 동네 사는 사람들 이야기. 근데 거기서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구조라고 얘기하는 걸 좀 봐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자주 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구조를 가리는 말들이겠죠. 내가 알 타치다.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입에서도 부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너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남 상고에 못 들어가는 이유 니네 아이가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 니네 아이가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서부터 그런지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강남 상고에 들어간 사람들 독립운동하면 강남 상고 못 가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내가 할 탓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고 교육 인프라가 워낙에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는 이야기. 제가 아침에 출근을 5시 반 정도에 하거든요. 아침에 5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는데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무슨 투잡비를 띄워야 되나? 투잡, 쓰리잡, 뭐 해야 되나? 어저께 정치점 아저씨랑 얘기를 하는데 정치점 아저씨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지금까지 15일을 못 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분은 뭐월 노동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저 아이가 그 집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있는데 서울대 못 간다. 100% 못 간다. 이런 생각이 통계로만 이야기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했던 그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뭔 말만 하면 서울대학교가 구두 닦기가 서울대학교를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잖아.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못 간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의 대물림 아까 교육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구조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네가 아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다. 아마 제가 한번 동부간선도로에 제가 차를 세워가지고 그 많은 차들 한번 세워놓고 한번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서울도 안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사법이 뭐냐면 니들이 열심히 안 했어. 라고 얘기해. 니들이 공부 열심히 안 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옛날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입니다. 허시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제목은 더 레토릭 오브 리액션이라고 반동의 수사 이렇게 번역을 이 반동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뭐 또 어떤 것들 수사법 말하기 방법 요 정도 되는 이 부제입니다. 이 사람은 1915년에 그 독일 사람인데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41년에 미국으로 가서 뭐 예일 대학, 컬럼비아, 하버드 뭐 이런 데서 경제학을 가르치시고 2012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나서 2년 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신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 맥락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신보수주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담론, 논리, 수사법, 이 말하기 방법, 언어의 방법, 언어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언어의 프레임, 우리에게 쉬운 언어의 프레임,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의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아마 인터넷 뒤지면 되게 자주 나오는 이제 말들이 나올 텐데 이게 이 허시먼이 만든 내용입니다. 역효과의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명제를 얘기합니다. 역효과의 명제는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진보의 어떤 논의를 하면 반드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올 거야. 그러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명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를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옳게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는 사회를 당연하게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그거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산재보험 같은 거를 얘기한다면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방해하고 싶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산재보험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일부러 자신의 손발을 자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을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단 산재보험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손발 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하면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학생 인권조례도 사실 이거와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맞았던 거에 생각해보면 인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동물을 키우진 않아서 동물권까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권리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되게 많이 이야기될수록 그 권리로 인해 보호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될 텐데 그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져올 문제들을 더 크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가 박살났다. 라고 얘기해서 학권 인권조례를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그래봤자 기존의 체계는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무용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어떠한 변화도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표피적이고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깊숙한 사회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는 얘기하죠. 그거 어차피 해도 안 돼. 그 겉으로 보이는 거 계란을 입힌 노란색처럼 보이는 바위일 뿐이지 바위가 깨지진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말들은 전두환 때가 좋았다 뭐 이런 말들이 끝에 딱 따라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얘기가 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자주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가끔은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윤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저 또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안 돼라고 단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제를 누가 만들었냐고 허시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든 명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퍼뜨리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걸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할 것이다. 위험 명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나 개혁은 이전의 소중한 성취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다. 각종 미디어는 복지를 말하는 미디어가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개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가 침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수도권 뭐 아까 얘기한 그 교육의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국가가 개입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거 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유세 얘기할 때도 사실 내가 너무 재밌는 거는 부유세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충 통계를 내면 한 80% 이상은 세금 제도가 변경이 돼서 진보적인 세금 제도로 바뀌게 되면 전체 국민의 80%는 이득을 본다라는 게 거의 뭐 나오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명제에 빠지고 나면 여기 부유세 내신 우리가 부유세 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부유세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세금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혜택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부유세를 거부하고 화를 내고 그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걸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가라고 얘기해보면 이 위험 명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명제를 우리가 만든 명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보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용했던 명제고 우리는 그 명제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뭐냐면요. 결국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분명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예수는 빌립을 만나자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세의 때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늘 묻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질문을 하는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갑니다. 예수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놀라는 나다나엘,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좀 길지만 그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되게 자주 그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갈릴리 호수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북쪽 지방이고요. 지정학적으로는 예전에 식민지 시대로부터 바벨론 식민지 시대로부터 혼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여러 그 문명들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만나는 풍습, 뭐 만남 이런 것들, 혼혈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구별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비춰보는 그 갈릴리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좀 길게 읽은 이유기도 한데요.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요. 사실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약간 남쪽에 있는 데가 나사렛이고요. 베세다도 사실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세다 출신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인제 출신이 원통 출신한테 뭐라 그러는 거나 비슷한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주 출신이 아니 장수 출신이 나주 출신한테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다나엘 역시도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웃긴 내용이죠.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와 스스로에 대해서 왜 이런 이런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말투를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 말을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저도 모르게 사용했던 그 명제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명제 있잖아요.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얘기하는 언어 습관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명제가 가지고 오는 장점이 있어요. 누가 이게 장점이 있냐면 종교 기득권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장점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득이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말. 난 예루살렘 출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라고 얘기하고 나서 보통 이 사람이 무슨 이득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다나엘이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이 과연 예수에게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나 너 어디 있었는지 알지롱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얘가 어디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얘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냥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유대 전통 속에서는 무화과나무 밑에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 어디 있었니? 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 라고 랍비들이 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말은 거기서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관습으로 사용하는 데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이렇게 주석서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는 그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관습을 쫓은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오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누가 어떻게 나오겠어라고 얘기하는 질문들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나 갈릴리 출신인데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한 그곳에서 과연 나는 여기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 어떤 세상을 바라야 될까?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자금소가 무화과나무였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입 벌리고 무화과나무 떨어지길 바랐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가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너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느 주석서에서 나오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변명이기도 하고 나다나엘이 왜 그랬기도 하고 나다나엘이 어떤 희망을 꿈꿨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맞습니다. 오늘 교회의 반동적인 수사학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진보를 막는 진보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이야기죠. 상식을 막는 에 대한 수사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논리가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막는 논리가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동성애는 에이즈나 학문 질병과 상관이 깊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를 당할 수 있고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위축시켜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심각한 제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어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초래한다. 회사에 들어갈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해진다. 성소수자 이주민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해진다. 불합격시켰는데 이들이 문제 제기하면 사용자는 탈락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건 제 얘기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읽으면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말이 안 돼요. 겉모습은 남성인데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놀란 거는 거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같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에게 평등한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주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돼버리는. 그리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교회 기득권 또는 자신들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차별의 모습들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이지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이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남대 박구영 교수님이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어요. 얼마 전에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수의 자유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자유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일반의 많은 사람들의 일반이란 말보다 조금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슴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미 보수의 괴덕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동적인 수사 오히려 하나님 나라도 반대하는 반동의 수사,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는 반동의 수사학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시스템, 자기들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시스템을 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그 수사법이 자기네 종교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보수의 그 반동의 수사학이 그 차별금지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자기네 시스템과 자기네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뭐 사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게 좀 어려운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 교회의 정치적 판단?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자 약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그 말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의 주체가 기득권이고 강자일 때 우리는 그 말을 가능한 한 과소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평등을 고통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교회가 이 호소를 무시하고 교회의 특권을 강조할 때 이미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의 수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종말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허시머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앞을 향한 진전을 시작한 이후 어떤 이방인의 침입도 어떤 압제자의 동맹도 어떤 편견도 인간을 뒤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었다. 허시머니의 꿈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어떠한 노력도 그 보수의 수사학도 그 말장난들도 그 희망을 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보수의 명제가 또 생각이 나서 잠깐 지금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어, 결함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라는 생각 또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책 판매 소개입니다. 양재석 목사님이 시집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양재석 목사님 되게 좋아하면 가재열 녹색교회 있으시나 농사 지시는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싫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이건 뭐 사실 설교 준비 때 한 말은 아니고, 꿈쟁이에요. 꿈쟁이라서 싫습니다. 그럼 만나면 꿈 얘기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좀 싫고 그분의 시를 읽어보면 아침마다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저 출근 4시, 5시 반에 출근하면서 계란으로 바리치기라고 얘기하는 명제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새벽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거든요. 5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자꾸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이 5시 반에 낑낑거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책 한번 사 보시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이거는 설교를 마치면서 양재석 목사님의 시로 하려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시가 나타나가지고 금요일 날 찾았습니다. 곽재구라고 얘기하는 시인이고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들었던 원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 시는 아니었고요. 타평역에서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던 분인데 겨울의 춤이라고 얘기하는 시입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추억의 창문을 손질해야 되겠다. 지난 계절 쌓인 허무와 슬픔, 먼지처럼 훌훌 털어내고 삐걱이는 창틀 가장자리에 기다림의 새 못을 쳐야겠다.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 뜨거운 사랑과 노동과 혁명과 감동이 함께 어울려 새 세상의 진보를 꿈꾸는 곳. 끌어안으면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것. 한편 구들의 온기와 희망으로 식구들의 긴 겨울잠을 덮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채찍처럼 달려드는 겨울의 추억은 소중한 것. 쓰리고 아프고 멍들고 얼얼한 겨울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 첫눈이 내리기 전에 추억의 창문을 열어 젖혀야겠다. 죽은 새소리 뒹구는 들판에서 새봄을 기다리는 초록빛 춤을 추어야겠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서울 세노야라고 얘기하는 시집이 나왔는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그 책인데요. 그 시집에 있었던 어, 겨울의 춤이라고 얘기하는 시입니다. 허시먼이 오늘 긴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에게 매혹당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책으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매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매혹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도 계속 생각난 계란으로 발기치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대고요. 또 생각난 건 자꾸 설교 준비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승범 그 부당거래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뭐라고 그러죠? 되게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계속 뭐죠? 계속 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둘리인 줄 이제 우리 명제를 바꾸죠. 둘리인 줄 알자로 바꾸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 명제 만들었잖아요. 그 명제를 누구한테 사용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한테 사용하잖아요. 복지를 얘기할 때 오늘 엊그저께 그 해화역에서 그, 그 장애 이동권 투쟁을 했던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저분들한테 저상 버스를 만들어 줬더니 권리인 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우리가 그리고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부당거래 유승범이 했던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사용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금 오늘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수사법들의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곽재구 시인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겨울의 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사법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처럼 안 된다는 수서법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 때인데 교회력의 시작이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떤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앞에 그 안 된다라는 것은 진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우리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안 되죠.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희망이라고 바라본다면 다시금 우리 역시도 이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어서 우리도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록빛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앞에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또 명제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겁니다. 담임 목사는 생각하면 안 되고 선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믿는데 어쨌든 오늘 이 부정의 명제들, 부정의 수사학들을 깨고 오늘 희망을 품고 오늘 작은 이곳에서 모여서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